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4.15 총선 이후 한국 정치 어디로 가느냐는 주제로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하고 투쟁어신이라고 대학 교수 6천 명을 이끌고 정교모죠. 그 단체 지금 공동 대표를 맡으셨었잖아요.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거짓과 싸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총선 결과가 마뜩치 않게 나와가지고 마음이 썩 좋지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요. 예. 지금 총선 이후 가장 핫한 이슈가 사전투표. 예. 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이런 의견들, 주장들을 뭐 상당수 우리 유권자들 또 우리 뭐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튜버 또 통합당의 뭐 낙선한 의원이든가 또 뭐 당선된 의원들 일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 있습니다만은 이걸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른데 문제는 몇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든 뭐 우리 정당들이든 막 독려하고 또 대표들은 와서 먼저 하고 했는데 이게 왜 사전 투표가 우리 헌법상 맞는 일인가라고까지 회의가 될 정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무슨 문제점이냐면은 독일의 그 판례를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투표 방식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유형이라고 해요. 예.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우리 사전투표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하죠. 예, 복잡하죠. 우선 그 대한민국하고 그다음 미국의 몇 개 주가 사전투표를 하는데 지금 사전투표가 도입이 되고 난 뒤에 최근에 와서는 20%를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26점 몇 프로고. 근데 이게 26.69%인데 이게 전체 우리 지금 총선 투표율이 66.9% 2%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 한 45%, 66점 몇 프로라고 하는데 전체 인구의 26.9%고 이거를 투표한 사람의 비율로 따지면 45%가 되죠. 거의 절반 투표가 됩니다. 근데 사전 투표를 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부재자 투표에 거의 준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당일 투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 부재자 투표 신고를 안 하고 편의를 보아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거의 유효 투표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 지금까지 가까운 쪽으로 투표가 되면 이거는 사실 이중 투표가 됩니다. 왜냐면 한 5일 전에 하고 또 5일 후에 당일 투표를 하게 되면은 거의 반반의 무더기를 놓고 한 4일 내지 미니멈 5일 내지 4일 정도의 이격이 있으면은 근데 대통령 선거 때 중간에 한참 먼저 투표를 하고 난 뒤에 대통령 후보자의 아주 결정적인 흠결 사유가 나온다. 그러면 큰 오류가 생길 수가 그러면 있겠죠. 주권자 판단에 오류가 생기고 주권자의 주권적 권리가 침해받는 거예요. 과거에 뭐 신익기 후보 같은 그런 거라든지. 근데 요번도 유세 중에 뭐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5일 사이에 어떤 변고가 생길지 그건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개표를 예컨대 그 당시에 그럼 또 사전 투표를 할 때 하고 그날 바로 개표를 하고 나중에 개표를 하게 되면은 당일 투표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예? 개표를 해버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영향을 미쳐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갈 거 아닙니까? 아, 대세가 어디구나. 이렇게 해서 밴드웨건 효과가 있든가 언더독 효과가 있든가.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률상 그 미국에 하는 사전 투표는 사전에 소위 말하자면 투표자 등록을 해야 돼요. 언제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내 신분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라고 등록을 해서
투표 용지가 아주 엄격하고 절도 있게 발행되고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관내 같은 경우에. 관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람이 경우는 관내를 저도 보니까 너무 헛스럽게 이렇게 인계인수가 되고 또 지금 알려지기로는 선관위에도 CCTV도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CCTV 없죠. 그 다음에 이동하는데 등기로 해야 되는데 우체국이 아니라 우편 집중국으로 바로 가서 네. 바로 등기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체국 택배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장도 안 한 경찰 두 사람이 동승하고 그냥 저기 사전투표소에서 바로 우체국 택배 직원한테 인계를 하고 들어가고 그러더라니까요. 우체국 택배 직원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돼요. 대개는 우체국 택배라 그러면은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용역이죠. 용역 회사에 소위 말하면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 용역 회사한테 우리 주권의 행방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절차상 그거를 뭐 조작을 하고 바꾸고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구멍이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뭐 아마 시민단체에서 뭐 좌파든 우파든 다 그걸 감시를 했는데 그 문제 자체가 말하자면은 투표자, 국민 주권자가 내 주권이 불안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논란이 애초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이걸 조정할 수 있는데 CCTV 보관, 그 다음에 그 이동 문제, 그 다음에 과연 미리 사전에 투표 주권자가 최소한 자기가 어느 날 어디에서 투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걸 뭐 어디 선관위 안 가더라도 무슨 앱이든 뭐든 해가지고 요새 전자가 잘 돼 있으니까 미리 신고를 해서 일정한 말하자면 투명성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언제 어디서 어떤 투표자가 몰려올지 모르는 그리고 엄청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물리적으로 엄정하게 관리하기 힘든 투표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표용지를 그 자리에서 출력을 받아요. 그게 어떻게 또 참관인들이 또 참관을 하는지 하여튼 뒤죽박죽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그러면요. 네. 뭐 그런 문제점들은 지적이 된 것 같고. 편의가 중요한 본질을 해치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전투표 제도에 문제가 지금 많다. 그러면은 우리 조 교수께서는 이 사전투표를 아예 없애든가 뭐 지금 몇 차례 해오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외 거주자들 투표하는 것처럼 아주 불가피한 경우 우리나라도 뭐 아프다든가 그렇게 신고를 해서 하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본투표로 하자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사전투표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고 또 유권자들도 그 참 좋다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왜 관외 투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왜 통합당이라든가 야당은 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참가진들이 따라가지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거라든가 뭔가 좀 개선 방안이 나와가지고 개선 방안 확실하게 다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는데 많은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명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해가지고 이야기.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고 그건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갖고 법으로 고쳐야죠.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명확하게 선거법을 고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혹이 있고 국민의 주권이 행사에 대해서 어떤 뒤에 의혹이 남으면 이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게 쉽게 됐으면 굉장히 뭐 회피하겠죠. 지금 한국의 불행한 현실은 가장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 책임, 그 다음에 행동이 절차적이고 부분적이고 그 다음에 당파적인 이익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요. 그리고 그냥 부분적인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예컨대 지금 그 개표 방식, 개표 내용의 결과에 따른 뭐 아주 그냥 통계학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혹은 그렇게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논란까지
해가지고 부분적이고 절차적이고 통계학적인 여러 가지 논쟁을 가지고 이게 음모론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논쟁을 가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사진투표의 중요한 소위 말하자면 국민들의 그 논쟁이나 의혹을 살 수 있는 내용이 뭔가,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 이야기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투표가 말하자면 일종의 예외 혹은 편의를 위한 부분인데 이게 어디까지 되어야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혹은 관리가 가능하고 엄정하게 투명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한 주권자가 이 정도면은 이거는 노멀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빨리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벌써 도입되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이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는 그 지금 현재 시스템의 여러 가지 이 부분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은 권력을 잡고 선관위를 조금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권 프리미엄이죠. 그러면은 이거 좀 조작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 쪽에서는 이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다 논의를 해보면은 그거 다 개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가 승자든 패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든 아니면은 정치권이든 알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제의 말하자면은 운용 가능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처음부터 다 재검토를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개표제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도 21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어차피 선거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는 거 없고 이런 문제들도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핏 이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것은 위헌 문제는 정당이 아니라도 우리가 조 교수님이 하고 있는 그런 정교면에서도 얼마든지 위헌을 제기를 해가지고 원천 봉쇄를 말하자면 의혹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원천 봉쇄해버리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도 논의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방식의 사전투표는 위헌이라고 하는 법률가들의 이야기가 많고 지금 독일 판례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 구해서 아마 위헌 심사 청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자칫하면 이거는 선거 무효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포함돼서 일부에서는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랄까 이런 것도 제기를 하려고 그런 이제 하고 각자 있죠. 후보자가 하는 거는 당선 무효 소송이고, 그래서 이제 당선 무효 소송은 후보자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거 투표함 보존 신청까지 해가지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당사자인 정당과 후보자가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할 때는 이 사진투표 자체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전투표의 문제인지 개표의 문제인지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느 정당에 상당한 플러스가 있는 거의 기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자칫 선거 무효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면 주권자의 주권 행사가 말하자면은 보통 사람들이 내 주권이 왜곡될 수 있다 혹은 조작될 수 있다 아니다라고 해서 계속 의혹 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우리 조 교수님이 공동대표로 있는 정교모 같은 데서 위헌 청구를 헌재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이번 총선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할 곳은 통합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사전투표 결과 본선에서는 이겼는데 본투표에서 뒤집힌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은 낙선한 민경욱 의원이나 또 당선한 박성중 의원 이런 분들은
지금 사전투표에 문제가 많다. 이거 선거 부정 의혹이 있다. 예, 예. 이런 입장이고 예, 예. 같은 당내에서도 이준석 지금 최고위원이죠. 이분은 낙선했어요. 또 정진석 의원 당선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다. 또 밖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나는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그게 무슨 문제냐. 통계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당내에서도 특히 그 문제를 제기할 쪽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지금 통합당 내에서도 합의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당 차원에서는 일부 낙선한 의원이나 후보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팩트만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지금 현재 주권 이 투표 결과에 대한 의혹의 제기와 사회적인 논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정치인은 자기의 당락과 관계없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그 원인이 뭔지를 먼저 보고 원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명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것까지가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통계가 정상분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내목걸로 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쪽에 유리한 방식으로 통계가 쏠려 있고 그것도 아주 동일한 비율로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굉장히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의 증거라고 하는 부분적인 증거들에 대한 판단 혹은 통계학적 해석에 대한 해석의 차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것은 음모론이다 아니다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다시 더더군다나 상당히 일률적으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편중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밝혀주는 게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의 한테도 필요한 부분이고 정치인한테도 모두 다 필요해요. 그래서 명정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대한민국의 공화국적 공통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선거의 가장 우리 정치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인 그리고 우리 기본권이잖아요. 선거권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가 내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내 본질을 이루는 건데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통계가 나왔다. 그 다음에 그 통계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 통계가 나온 거지 이런 논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것까지 밝혀주는 게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그걸 그냥 내가 직관적으로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고 또 내가 했다가 제자리 나오면 또 내가 다시 재선될 때 쓸데없이 무슨 선거소송이나 하고 하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헌법과 선거제도 투표권에 대한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그게 투명하고 엄격하고 정확하다라는 걸 밝혀줘야 되고 틀린 게 있으면은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제기할 당사자인 통합당은 미적지근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아마 정치적인 계산을 많이 했겠죠. 했다가 소위 말하면 지금 역풍을 이야기를 해요. 안 그래도 졌는데 나 이상 없다 못 밝혔다 그러면은 너는 지금 이게 당선 선거 소송을 제기하는 게 총선 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혹 해소라는 거예요. 의혹 해소. 의혹이 있으면은 당내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 어느 유튜브에서는 그걸 토론을 시키는데 그 토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사의 문제죠. 이준석 최고위원도 토론회 하려고 불렀는데 또 오지도 않는다고 또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게 토론의 문제야. 그런 지시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에 대한 시비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사해야 될 거고, 소송해야 될 거고, 그거죠. 그거는 의혹에 대한 조사와 판단의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의혹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마다 다 다르고 통계에 전혀 문제 없다는 그러니까 사람도 조사해야죠. 팩트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선관위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 자기들은 철저히 선거 관리를 투표 관리를 했다고 또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밖에.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명징하게 검증해야 할 정치 집단이 바로 통합당이거든요. 통합당이 피의식이 내용의 정도를 보면은 과거의 선례의 예컨대 사전투표제가 5, 6%대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개표제에 대한 부분은 뭐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그 선거 결과의 향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추정되는 그렇죠. 편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통계학적으로 과거의 선례를 들어서 이것도 어쨌든 가능하다. 우리 조 교수님은 이번 사전선거에 부정의 의혹이 확실히 있다 이쪽이죠. 아니 나는 의혹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그건 그런 선에서 논의를 마치고요. 네. 뭐 그건 한정없이 저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사실관계만 가지고 좀 우리 조 교수님이 정치학을 또 오랫동안 전공을 하신 분이니까 또 외국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총선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이쪽 보수 쪽이랄까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 사회의 주류가 이미 교체가 됐다. 그런데 지금 보수 자유 우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주류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자만했다 할까 방심했다 할까 그런 측면이 있다. 진보가 집권 오면서 오히려 진보가 앞서 있고 훨씬 주류 사회가 되고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말하자면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 지적들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몇 번 그날 선거 당일날도 그 이야기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야당이 저렇게 타락되고 비민주적인 선거를 준비를 하고 준비 없는 선거를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야당이. 우선 통합당이.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야당의 본연적인 임무는 선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지금 집권당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할 것인가를 미리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몇 가지 중요한 슬로건이든 프레임으로 그걸 우선 만들어야 됐고 뭐 가치는 둘째 치더라도 근데 심판론이라 그러면은 당 대표가 혹은 뭐 누구든지 간에 동일하게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러니까 심판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은 단순히 넋두리나 비판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표를 주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탈원전이 문제가 된다. 대부분 우리 인구의 한 70%가 65%에 70%가 지금 탈원전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탈원전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한테 표를 주면 우리는 이 탈원전을 원상 회복하겠습니다. 원상 회복 방법은 이러이러합니다. 우선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권을 하게 되면은 이걸 다시 원상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뭐 이렇게 문제를 탈원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 혹은 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죠. 네. 한국당 이야기했나요? 안 했잖아요. 통합당. 통합당. 아니, 통합당. 또 당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그렇게 정신이 썩 빠졌어요. 정책으로 심판을 해야 되고 정치 세력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한 국민들이 지금 꼭 심판했어야 되는 항목들은 하나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대신에 선거 기술상 폴리티킹으로 해가지고 묻지마 반문연대를 했어요. 통합이 절대적인 가치다 그랬는데 통합을 해야 될 이유와 통합에 들어가는 방식 이게 말하자면 야당으로 있으면서 지금은 뭐 30대, 40대, 20, 30대, 40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지금 옛날에 우리 고무신 선거를 했다고 내가 어른들한테 들었을 때보다도 더 절도가 없었어요. 묻지마
그냥 들어오고. 근데 그 세력들이 과연 보수의 주류였느냐? 아니에요. 나이가 젊고 뭐 통합하고 옛날에 중도를 표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는 사실은 선거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합시킨 게 아니라 경쟁력이 없고 거의 나와도 3위를 사람들을 했는데 결국은 친유승민, 그다음에 뭐 김문수 들어왔으니까, 그다음에 친안, 안철수 다 들어왔는데 지금 두석됐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아마 그냥 그대로 틀딱 선거를 했다고 치더라도, 나는 20대, 30대, 40대가 틀딱 선거를 했다고 그러더라도 최소한 이거보다는 5배 내지는 거의 10배가 더 줬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니까 그 청년 예. 세대들한테 그 김병준 비대위 때도 그 일부 당협위원장을 바꿔가서 그렇죠. 오랫동안 한 1년 반 다 껐어요. 길을. 근데 그 사람들 싹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걸 외부에서 온 사람들 다 공천했어요. 선거방이죠. 그러니까 졌죠. 그러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정책이 없다.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심판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선거는 또 두 번째 조직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열정을 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세대에 어떤 세력에 속하든지 간에 그 표밭을 만들어 일구어온 농사꾼을 갑자기 드러내고, 농사 한번 안 지어본 장사꾼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서 농사 지었는데 옆으로 가서 너 여기 가서 지으라고. 그러니까. 전혀 생땅에 가서 황무지 가서 지으라고 하면 그게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때 내가 그게 비민주적이었습니다. 묻지마 반문 절대 통합을 두고 김영호 위원장이든 대표든 나중에 또 마지막에 지금 대표가 된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김종인 이렇게 되면서 선거 한 달 사이에 도저히 선거 운동에는 관심이 없고 완전히 그냥 여름날 농가에 피 뽑듯이, 야, 너는 피니까 뽑아 나가. 그다음에 이거는 좀 시원찮으니까 이거 뽑아가지고 니 튼튼하네, 여기 튼튼해, 가서 니 저쪽 가서 되겠네, 좋은 뭐를 뽑아가지고 지금 한참 잘 자라고 있는데 가서 비료도 안 주고 꽂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일 정당 정치에 중요한, 여권도 아니고 야당은 소시 원칙입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지키지 않았어요. 어떤 종류의 공천 원칙으로 어떤 경선을 거쳐서 후보자를, 공직자 소위 말하자면은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밖에서 정치 명망가가 와서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해, 이렇게 해서 그 팀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가지 제가 화두를 두는데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미래통합당 당원인지를, 그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국회의원이라 그러면은 지금 뭐 갑자기 뭐 무조건적으로 지금 조건 없이 모든 리더십을 나한테 다 줘라. 그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된 자로의 책무를 다하면은, 지금 아까 국가적으로 사전투표나 개표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그러면은 서로 내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이 국가적인 주권 행사 방식의 논란, 이 부분은 빨리 엄정하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의,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근데 당파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가 혹시 진선거 또 한 번 될까 싶어서 다음 선거를 계산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자꾸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건 당인입니다. 네. 또 하나는 크게 제기된 게 주류 교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보수 가치랄까, 정책 노선, 이런 것들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니냐. 보수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보수 가치도 재설정하고 정책 노선도 업그레이드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업그레이드 해야 이제 않느냐는 게 또 총선 이후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저기 한국의 가장 슬픈 현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민주화됐다라고 하고 민주정부가 선거에 와 있을 때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계파 정치, 계파 이익 정치로 전락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집권당이든 아니면은 야당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게 국회에서 대표를 받는 방식으로 변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거의 부존재입니다. 네. 그냥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보수의 의미도 몰라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좌우가 존재하고 이 좌우의 그 가치나 정책은 거의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전혀 국민 주권자의 지금 눈높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 보고 가치정당 혹은 정책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그러면은 아마 판 자체가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다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 그 다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걸 리더하는 리더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인데 과제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답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아까도 한국당인지 통합당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죠. 네. 야당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어느 당이 어떤 당인지 모를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도 또 이 참패를 하고 나서 과거 김세연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비 정당이다. 또 뭐 지금 이 당이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른다. 이런 비판론이 나오면서 일각에서 당 해체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 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막말이라 그러고 뭐 그러는데 어떤 가치를 두고 개념적인 정책적인 용어로 싸워야지. 응? 자기 존재 근거를 부정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족보를 부정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즉 나의 잘못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티끌을 보고 상대방의 흠결을 보고 나의 참을 주장하는 그런 게 근본주의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게 너무나 감정이 앞서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계파 이익이 앞서가지고 말하자면 상대하고 공정한 공적인 경쟁자로 안 보고 당내든 혹은 뭐 여당이든 공적 경쟁자라고 보는 게 아니고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의견이 틀리면은 정책적으로 풀어서 개념적으로 풀어서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일을 본 상대방의 존재성에 대해서 좀비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뭐라 이렇게 해서 되면서 상대가 아니라 자기 당을 그러니까 더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 당에 우물에 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당에 상대방을 좀비라 그러면은 내가 천사가 된다는 걸 전제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속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근본. 정치가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부분적인, 다 각자의 상대적인 참이 있어요. 또 각자 다 상대적인 과가 있어요. 흠결이 있어요. 옳은 말씀. 그런데 그러면은 개인적인 차원의 뭐 좀비다, 뭐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당신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군요. 그 입장에서 당의 지도는 뭐예요? 물어야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이러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해야죠. 그 다음에 김세연 의원은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김 의원이 이번 공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90%는 알고 있어요. 사무총장도 이야기했고. 김세연이가 다 말아먹었다.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천에, 그 다음에 뭐 김영호 위원장이다, 뭐 내가 다 했어. 사실은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실질적으로 김세연 의원이 가장 공천에 막강한 힘을 작용했다. 힘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야.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제일 먼저 져야죠. 그럼 상대방한테 왜 좀비라 하고 나는 옳다고 그래요? 그거는 안 맞는 말이죠. 자가당착입니다. 근데 통합이다 이래가지고 김세연과 지금 신임 요번에 최근에 대표와
그 저기 뭐 선거대책위원장, 그다음 부위원장, 그다음 김세연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직접 공천에 주도권을 행사해서 유승민계, 그다음에 뭐 안철수계 해가지고 어느 사람 김이동 씨하고 하태경 두 사람밖에 더 살았나요? 두 사람 정도. 그러니까 망하게 된 이유가 20대, 40대 20대, 30대, 40대 세대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중요한 어떻게 정치 세력이 총선이라면 전투 아니에요. 네, 전쟁이죠. 이 전투에 임하는 그 전투를 주도했던 사람의 실패죠. 네. 그래서 뭐 황 대표는 바로 그날 그걸 했지만은 그게 연관된 사람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선구제, 오로나 신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49대 41입니다. 그렇죠. 득표율이. 그렇죠. 예, 그래서 보수가 괴멸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 이 문제는 뭐 그런 정도로 논의를 하고요.